안녕하십니까. 고정관의 속속 경제 고정관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5월 5일 뉴스 경제 기사 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속속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5월 5일 아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바닥이 났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변이 감염 비율이 14.8%, 저번에 15.8%에 이어서 계속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잘못하면 백신도 바닥이 나 있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인의 97%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23일부터 외국인에게 하늘길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23일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이면 개별 관광도 가능해지리라고 본다는 것이 이스라엘 관광부 장관의 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밖에 정말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 중동 전쟁에서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진가를 보여줬지만은 그 외에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중동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국가이면서도 세계의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신도 지금 코로나 발병하자마자 어느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백신들을 동시에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정보당국인 모사드를 동원해서 심지어는 중국 백신까지도 다 검토한 끝에 백신을 구매해서 성인의 97%를 백신을 접종해서 이제 오는 24일부터는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에서도 백신 덕분에 정상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오늘 19일부터 인원 제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서 소매점이나 이발소 등의 전면 영업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6월부터 여행 자격을 부여한다. 즉 유럽은 백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여행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제 서서히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예약 안 해도 묻지도 않고 주사를 놔준다. 백신 넘치는 미국의 풍경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나 신분 확인 없이도 백신 접종을 해주고 신분 없던 이 보도 기자도 당장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회분을 준비했는데 39명 접종밖에 거치지 않아서 남는 백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그런 기자가 방문했던 접종센터의 얘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이 없어서 지금 접종을 중단하고 있는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백신 접종 상륙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62.4%, 그러니까 앞에서 보도한 것처럼 성인의 97%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62.4%, 그러면 영국의 50.8%, 미국의 44.4%, 심지어 남미의 칠레가 42.4%, 동구의 헝가리가 42.2%, 중동의 바레인이 42.1%, 우루과이가 33.6%, 심지어는 세르비아도 29.8%, 독일은 28%, 프랑스는 2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4%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백신 자체가 지금 중단된 한국은 정말 어디 보면 처참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죽까지 국민들을 닥달하고 들볶는 일밖에 하지 않는, 규제하는 일밖에 하지 않는 우리
정말 한국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암호화폐 쪽을 보면은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다소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4,47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만 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소폭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54,47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3,334달러까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수직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 횡보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도지의 가격이 지금 급등을, 이것도 그냥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지 가격이 5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지 가격이 51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지 가격이 51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그리고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에 29%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8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언급한 이후에 역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시사되면서 많은 투자가들이 몰리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29%나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지 가격의 폭등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그 알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가운데 지금 그 이더리움 가격의 급상승은 역시 그 디파이 열풍 때문에 그런 열풍의 가장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지금 예치 잔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770억 달러가 지금 디파이 예치 잔고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있습니다. 디파이 인덱스도 574를 기록하는데 인덱스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비트 마켓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고 알트코인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는데 오직 도지코인 가격만 비트코인 한국에서 6,800만 원 마이너스 2.8%, 이더리움 가격 411만 원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는데 도지코인만 651원을 기록하면서 21%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지코인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6,837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이후에 좀 다소 소폭 그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마이너스 2.8%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한국에서 급등을 했는데 400만 원을 돌파하자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1% 하락하면서 현재는 40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은 63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수직 상승하면서 한국에서도 18%나 급등하고 있는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한때 2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638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도지코인의 아버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도지코인에 애착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지코인의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1일 거래 대금이 가상자산의 거래 대금은 지금 현재 5월 4일에 18조 5천억을 기록한 데 비해서 코스피에서는 5월 3일에 16조 9천억을 기록해서 다시 가상자산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추월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화기라면 이들은 스마트폰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발행량도 그러나 발행량이 제한이 없어서 거품 경보도 유의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 횡보를 보이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더리움 가격이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디파이 열풍에다가 최근에 NFT 활용에도 뛰어난 기술력이 주목이 되면서 현재 시총의 비중이 종래 10% 수준에서 17% 수준을 껑충 오르고 있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시총 비중은 50%가 넘던 것이 지금은 48%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앞으로 이 이더리움이 그 다양한 용도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의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된 코인으로 비탈리 부터린이라고 하는 소련 태생의 캐나다인이 발행을 했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CBDC와 공존이 가능하다. 지금 비트코인이 멈칫할 때 치고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은 앞으로 CBDC가 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스마트 계약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와 NFT 같은 그런 그 새로운 가상자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면서 앞으로 CBDC와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 중 하나가 암호화폐가 위험하다던 정부가 거래소를 통해서 500억 거래소에 500억을 간접 투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창희 의원실에 의하면은 중소벤처기업부, KDB 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502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기부에서 343억 원, 산업은행이 117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34억 원, 우정사업본부가 4억 원, IBK 기업은행이 1억 9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모태펀드를 통해서 오피드나 비썸 등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LH공사의 그 부패와 투기가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그 투기를 했던 그런 그 LH공사 투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암호화폐는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닥달을 하면서 엄포를 놓는 정부가 뒤에서는 이렇게 간접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500억 원씩이나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은 역시 또 암호화폐 거래소 V글로벌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해서 2,400억 원을 동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V글로벌은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사수신 행위죠. 어떤 특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유사수신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 행위라는 법률 위반으로 2,400억 원을 동결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불법적이고 고객들이 피해를 주는 이런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이런 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입법과 규제와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건 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아무도 오히려 그 해로운 그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혈맥이 될 수 있는 그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발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과세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제 과세하는데 과세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거래 소득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과세하기 위해서 세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보호는 해주지도 않고 세금만 걷어가나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세금만 걷느냐 하는 그런 투자자와 심지어 정치권에서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를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공매도 저기 이틀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하락했던 셀트리온 삼형제가 반등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의 투자에 힘입어서 셀트리온 공매도로 하락했던 그 바이오주들이 다시 셀트리온 삼형제 중심으로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 공매도에 관해서 계속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매도는 결국은 그 투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투자 방법이고 공매도가 있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공매도가 뭐 주가가 계속 하락을 초래하는 게 아니고 주가 상승에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주가 하락하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하락에도 투자해서 투자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것이 바로 공매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 전반적인 그 분석의 결과입니다. 종래에 공매도 중지했다가 재개했을 경우가 한 2차례 있는데,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MSCI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그 주식을,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기관인데요. 현재 17조 8천억에서 지금 MSCI가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MSCI 추종 자금 규모를 3조 5천억 내지 12조 달러, 약 3,900조에서 1경 3,50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MSCI 그 추종 자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MSCI 어디에 편입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MSCI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세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근데 그 선진시장에는 미국, 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은 한국, 중국 등 27개국, 프론티어 시장은 베트남 등 26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계 10위권인 한국,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MSCI 신흥시장에 계속 잔류하고 있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으로 편입될 경우에 선진시장으로 편입될 경우에 지금 현재 약 한국 증시에 17조에서 61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서 최대 27% 그리고 적어도 14%에서 27%까지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이 왜 이렇게 MSCI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있느냐. 이미 벌써 OECD 회원국이고 지금 MSCI와 쌍벽을 있는 세계 주가 지수인 파이낸셜 타임즈 증권거래소 FTSE라고 하는 에서는 선진시장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MSCI만 유독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시장으로 빨리 분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증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증시는 기술주의 그 하락으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기미 시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물가 상승률이 4월달 소비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 소비물가 상승률 2.3%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가 2.0%이기 때문에 2.0%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속한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전기비 1.6%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3% 내외까지 잠재 성장 수준까지 상승이 되려면은 한참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가 먼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성장 회복에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제 물가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4월 소재 물가 상승률은 주로 파가 270%를 상승하고 석유류가 13% 오르는 등 주로 농산물 가격과 밥상 물가죠. 그다음에 석유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소재 물가 상승률 2.3%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결국 이것이 이제 그 원유라든지 농산물이 공급발이거든요. 공급발 인플레이션에다가 앞으로 경기 회복되면 더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물가 관리가 금리 상승의 기폭제가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 이제 현재 그 배를 구하지 못해서 제때 수출하지 못하는 그런 물류 대란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금년에 2020 작년에 7억 7,500만 TEU였던 것이 물동량이죠. 물동량 단위인데 그것이 금년에 8억 2,700만까지 증가하고 내년에는 8억 7천만, 2023년에는 9억 80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배가 부족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은 고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통계만 분식시키고 예컨대 노장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 뭐 한 80만 개 정도를 만들어내면서 한 달에 한 20몇만 원, 그 용돈 정도 주는 그런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취업자 수만 증가하고, 왜냐하면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하거든요. 게다가 또 청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주는 그런 일자리, 알바 일자리, 또 뭐 전국민 고용지원제도라고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지금 세금 쏟아붓는 단기 알바 일자리만 계속 정부가 시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을 계속 규제하고 기업의 반기업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안 생기고 세금을 쓰는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재정 사정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세금 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20몇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에 그런 용돈밖에 안 되는 그런 알바 일자리, 단기 알바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용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뭐 불문가지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어, 작심 비판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지출이 성장을 제약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3월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이건 여전히 취약한 상태.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얘기, 주로 이것이 노장년의 그 세금 일자리 때문에 그렇고 60세 이상이 40만 명 증가한 데 따른 것이거든요. 경제 어린 30대 34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은 백신이 공급이 안 되면서 계속 거리두기를 해야 하면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지금 서비스업에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기대 심리 상승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이 이번에 그 여당의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등이 바뀌면서
지금 보유세에 관해서 뒤죽박죽 서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유세가 올해 12조 원이나 그친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H공사 투기를 보니까 완전히 특권 계층에 대해서는 개정은 내부 정보를 위해서 투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송영길 새 대표가 1주택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한켠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9억에서 12억으로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당정 간에 보유세를 두고 뒤죽박죽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 주택 정책에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부동산 공약,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서 지금 다소 균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5년 이하 주택은 0.2%, 0.0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20년 초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20년 초과 주택은 0.14% 올라가면서 지금 오션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벌써 주택 가격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션 시장의 행보가 좀 더 주택 가격 상승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다시 도래하면서 인텔과 TSMC, 삼성의 세계 3대 반도체 회사들의 정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텔은 뉴멕시코 공장에 35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지금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100억 달러 들여서 짓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도 난징 공장 증설하고, 또 대만의 D램 공장을 더 107억 달러를 투자해서 확충한다고 합니다. 삼성도 미국에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죠. TSMC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저기 인텔이 있는 곳입니다.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을 최대 5곳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작년부터 1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애리조나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요청으로 최대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지금 이 TSMC 약진과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이 놀라울 정도로 지금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2019년 4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여를 해서 2030년까지 세계 1위 설계 전문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갖자, 이런 주문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권은 그 뒤로는 대통령의 주문과는 정반대로 달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9년 7월에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 반도체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 압승해서 거여가 된 여당은 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해치우면서 최근에는 화평법, 화관법도 기업이 힘든데 새로운 규제를 계속 추가하고 있으면서 투자세액 공개는 3%밖에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인력 양성이나 전력 용수 인프라 등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 심지어 삼성 핀텍 공장에서 전력과 용수를 가져오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전력과 용수를 가져오는 데에도 5년이 걸렸거든요. 급기야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는 일을 까지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잃어버린 반도체가
인연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들어갔어. 심지어 대만의 TSMC는 미국의 애리조나, 인텔이 있는 애리조나의 반도체 미국 정부 주문으로 5개를 공장을 청소한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한국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마지막으로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마저도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전 회장의 23,000여 점의 미술품이 기증되면서 문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의 너무나 많은 컬렉션을 전시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니까 현재 부산이나 경남, 의령 같은 혹은 또 심지어는 뭐 수원에 삼성 반도체에 있는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지금 전시관을 서로 유치하려고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상속세에 관해서 1조 7천억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3.24%로서 평균 3.24%로서 일반 금융 금리보다 높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가장 신용도가 좋은 대출선이죠. 근데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 금리가 낮은 것이 정상입니다. 신용도가 안 좋으면 금리를 높게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보다도 이금융권의 금리가 높은 이유가 이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 대학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삼성가가 일반인보다 높은 금리를 받았다. 그럼 일반인보다 신용도가 대출을 갚지 않을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 파퓰리즘, 이 뭔가 정상적으로 판단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금융이 특히 정치금융, 요즘 뭐 관치금융을 넘어서 정치금융이랄까 말이 나올 정도로 금융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심한데 이런 대출에 있어서까지도 신용도가 그러면 은행이 볼 때는 삼성가의 신용도가 일반인보다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 경제를 보면 미국 유로존이나 미국의 PMI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의 선행지수가 됩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파월도 경제 전망은 밝아졌지만 회복은 불균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뉴욕 연준은행은 올 성장률이 7%까지 될 것이다. 그런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미국의 이번에 1분기 성장률이 6.4% 성장률이 특히 민간 소비가 주도했다는 걸 주목이 됩니다. 미국의 GDP의 약 60%가 민간 소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민간 소비가 50% 정도는 넘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미국이 주도했다는 건 거의 미국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거의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대부분의 코로나 이전에 99%를 회복하고 100%를 일본은 100%를 회복을 했고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민간 소비도 99.9% 회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 정말 갈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 6월달 FOMC가 주목이 된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 6월달이나 9월달 FOMC를 주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달에 FOMC가 되면 다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한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답니다. 1분기 성장률 3.09%로 전년 동기입니다. 전분기 3.9%로 한국의 1.6%보다 2배를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번에 1분기 성장률 3.09%는 전년 동기 대비 8.16%랍니다. 우리는 전년 동기 대비 1.8%거든요. 대만 경제가 약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TSMC 같은 그런 반도체 산업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병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차단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아주 최소화된 그런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대만이 가장 코로나가 발병하자마자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차단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이 이렇게 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조만간 한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성장률이 8% 될 것이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3%도 정도밖에 3% 중반대가 전망되는데 대만은 올해 8%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가 대만은 뭐 당연히 앞서가 있고 대만보다는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밝은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정반대의 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대만에게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문정부는 이번에 5월 11일 개최되는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제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안타까운 보도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 그 분석이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일본을 따라가다가 주춤하면서 다시 대만에게도 추월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은 경제라고 하는 기업이 뛰어줘야 되는데요. 기업을 계속 엇박하고 규제하고 세계 최고의 상품세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못하게 하고 해외로 나가게 하고 그런 일자리는 없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 경제가 드디어 우리보다 한참 뒤져있던 대만에게도 당할 조만간 추월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역시 그것의 경제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그 모든 경제의 백그라운드인 한미동맹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의 가장 중요한 쪽이 한미동맹이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에 며칠 뒤에 한 보름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열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만 꼭 집착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도 좀 뭐 진영이 좀 바뀌었으니까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정부도 보였어요. 마지막 1년이지만 국민에게 더 실망을 주지 않도록 백신보다도 빨리 좀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